2. 우리가 아빠를 떠나보낸 지 벌써 2달째이다. 여름이다. 하지만 중학교는 이미 오래전인 봄부터 방학이다. 전쟁 때문이라고 했다. 비행기도 자주 출몰해 도시를 폭격했고 이때부터 유대인 관련 법령들도 새로 제정되었다. 2주 전부터는 나도 일을 해야 했다. 나는 공문을 통해 당신은 정규 직장에 배속되었습니다 라는 통지를 받았다. 수신자가 죄레지 퀘베시 조수 예비소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이 일이 레벤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다. 이 레벤트는 1928년부터 44년 사이에 헝가리에서 운영된 청년 군사 조직입니다. 레벤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저 나처럼 노동수용소에서 일하기에는 아직 어린 아이들을 공장이나 그와 비슷한 곳으로 보내 일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18살의 소년 18명가량이 비슷한 이유로 나와 함께 있었다. 작업장은 체페르 섬에 있었는데 셀 정유회사라는 이름이 붙은 주식회사였다. 원래 노란 별을 단 사람은 도시 경계 밖으로 나갈 수 없었지만 나는 이곳에서 일하게 된 덕에 일종의 특권을 부여받았다. 규정에 의해 군수사업사령관의 직인이 찍힌 증명서를 받았는데 이 증명서에는 체페르 세관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적시되어 있었다. 일 자체는 아주 힘들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미장이 보조 일은 꽤 재미있기까지 했다. 정유시설이 폭격으로 파괴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폭격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해야 했다. 우리를 담당한 상사는 모두에게 공정했고 주말에는 일반 직원들에게 하듯 급료도 지급해 주었다. 새엄마는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을 특히 좋아했다. 그때까지는 내가 집을 나설 때마다 검문을 받게 되면 무엇으로 증명해야 할지 걱정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내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군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고 있음을 증명서가 입증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 증명서로 인해 전혀 다른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다른 가족들도 같은 의견이었다. 하지만 새엄마의 언니만은 내가 이렇게 육체노동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고 그의 흘러내릴 듯 눈물이 고인 눈으로 이러려고 학교에 다녔니? 라고 물었다. 나는 몸이 더 건강해질 거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곧 빌리 아저씨가 내 말이 옳다고 했고 르이오시 아저씨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자 새엄마의 언니는 곧 진정됐다. 그때 르이오시 아저씨가 나를 잠깐 부르더니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 무엇보다 나는 직장에서 나 자신만이 아니라 전체 유대인 공동체를 대표한다며 사람들이 나를 통해 전체 유대인을 평가하니 스스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다. 나로서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해보지 못했던 것 같다. 아저씨의 말씀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빠가 노동수용소에서 보낸 편지가 항상 정해진 날짜에 정확하게 도착했다. 감사하게도 아빠는 건강하게 일을 잘 감당하고 있으며 사람들도 인간적으로 잘 대해준다고 했다. 편지 내용을 보고 가족들도 만족했다. 르이오시 아저씨도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아빠를 지켜주셨다고 하고는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앞으로도 아빠를 돌봐달라고 매일 기도하자고 했다. 빌리 아저씨는 그의 표현에 따르면 연합군의 상륙으로 독일군의 운명도 이미 끝난 거나 다름없으니 이 짧은 과도기를 어떻게든 버텨내야 한다고 확신에 차서 말했다. 새엄마와는 그때까지 별 이견 없이 잘 지낼 수 있었다. 그런데 나와 달리 새엄마는 가게를 닫으라는 조치가 내려져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혈통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사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 아빠가 슈테 씨와의 거래에서 카드를 잘 낸 것 같았다. 슈테 씨는 아빠와 약속한 대로 자기 이름으로 된 우리 가게에서 난 수익금 중 새엄마 몫을 매주 충실하게 가져다 줬다. 최근에도 날짜를 정확히 지켰고 내가 보기에 꽤 많은 액수를 식탁에서 지불해 주는 것 같았다. 그는 새엄마의 손등에 입을 맞춘 후 나에게도 친근하게 몇 마디 건넸다. 항상 그렇듯 그는 사장님의 안부도 자세히 물었다. 작별 인사를 하려다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서류 가방에서 보따리 하나를 꺼냈다. 그는 약간 부끄러운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사모님, 살림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보따리에는 비계와 설탕 따위의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그것들을 암시장에서 사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유대인들은 생필품을 조금밖에 구입할 수 없다는 훈령을 그도 틀림없이 읽었으리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새엄마는 처음에는 사양했으나 슈테 씨가 막무가내로 건네자 결국 더 이상은
그의 호의를 거절하지 못했다. 우리 둘만 남자 새엄마가 그의 호의를 받아들인 게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나는 잘했다고 했다. 좋은 뜻으로 호의를 베푼 것이니 굳이 슈테 씨의 마음을 상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새엄마가 자기 생각도 그렇다면 아빠도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했다. 내 생각도 다르지 않았다. 특히나 새엄마는 아빠의 생각을 나보다 잘 알았으니 말이다. 나는 예전처럼 일주일에 2번씩 오후에 엄마를 찾아가곤 했다. 하지만 엄마와는 문제가 좀 있다. 아빠가 예측한 대로 엄마는 내가 새엄마 곁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려 들지 않았다. 내가 엄마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 법원에서 내 양육권을 아빠에게 주었기 때문에 아빠의 결정이 유효하다고 나는 확신했다. 그럼에도 엄마는 이번 일요일에도 엄마 생각에는 내 의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나에게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지 또 내가 엄마를 사랑하는지 다그치 물었다. 나는 당연히 사랑한다고 했다. 그러자 엄마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 하는데 엄마가 보기에는 내가 새엄마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했다. 나는 엄마가 잘못 알고 있다고 이해시키려 노력했다. 내가 새엄마와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도 알듯이 아빠가 이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엄마는 이것은 나에 관한, 그러니까 내 인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사랑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엄마 집에서 돌아올 때 내 머릿속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한편으로는 엄마가 내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도록 계속 내버려 둘 수도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엄마가 말한 내 의지의 중요성과 내 일은 내가 결정해야 한다는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이 문제는 엄마와 아빠가 해결할 문제였다. 이러한 일에 내가 왈가왈부한다면 난처해지기 때문이다. 특히나 불쌍한 아빠가 노동수용소에 있는 이때 아빠에게는 양육권을 빼앗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럼에도 나는 찜찜한 마음으로 전차에 탔다. 그것은 물론 내가 엄마를 사랑하고 그런 엄마를 위해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엄마의 마음이 아프기 때문이다. 이런 찜찜한 기분은 내가 서둘러 엄마에게 작별을 구하지 않는 데서 시작됐을 수도 있다. 노란 별을 단 사람은 8시까지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엄마가 자꾸 늦었다고 재촉했기 때문이다. 이젠 증명서가 있어 모든 규정을 그렇게 엄격하게 따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는데도 말이다. 나는 노란 별을 달았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전차 맨 마지막 칸 성강구에 올라탔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8시쯤이었다. 여름밤이라 아직 날이 밝았음에도 몇몇 집은 벌써 검은색과 푸른색 널판으로 창문들을 가리기 시작했다. 새엄마도 벌써 조급해했다. 이제는 나에게 증명서가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지만 새엄마는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그날 저녁을 플레이슈먼 시댁에서 보냈다. 두 노인은 잘 지냈고 여전히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지만 내가 일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잘 됐다고 했다. 물론 증명서 때문이었다. 그렇게 좋아하는 가운데 두 사람 사이에 사소한 다툼이 일기도 했다. 요컨대 새엄마와 나는 체펠 섬 쪽은 잘 몰라서 두 분에게 이번에 처음으로 가는데 길을 좀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플레이슈먼 노인은 그 지역을 다니는 전차를 타라고 제안한 반면 수테이넬 아저씨는 버스를 타라고 했다. 전차를 타면 내려서 더 걸어가야 하지만 버스 정류장은 정류공장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실제로도 그랬다. 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다. 결국 플레이슈먼 노인이 크게 화를 냈다. 항상 당신 말이 맞아야 하는 거야? 하는 수 없이 두 뚱뚱한 부인들이 끼어들어야 했다. 나는 그 장면을 보고 언너 마리아와 함께 한참 웃었다. 언너 마리아와는 얼마 전에 좀 특별한 일이 있었다. 그 일은 공습 경보가 울린 그제 금요일 저녁에 방공호에서 일어났는데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방공으로 연결된 아무도 없는 어두컴컴한 지하도에서 일어났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곳에서 보면 더 재미가 있어서 처음에는 언너 마리아에게 그냥 보여주려고 했다. 그런데 1분쯤 지났을까 매우 가까운 곳에서 폭탄 터지는 소리가 들리자 그 아이가 온몸을 떨기 시작했다. 놀라서 나를 확 끌어안았기 때문에 떨림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언너 마리아는 얼굴을 내 어깨에 묻은 채 팔로 내 목을 감싸고 있었다. 그 후에는 내가 언너 마리아의 입술을 찾았던 것밖에 기억나지 않는다. 따뜻하고 촉촉하며 약간은 끈적끈적한 촉감의 희미한 경험이 내 기억에 남아있다. 또 하나 기억에 남아있는 게 있다면 일종의 짜릿함인데
이 키스가 내가 소녀와 한 첫 키스인데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이다. 어제 계단에서 은느 마리아를 만났는데 그 아이도 어제 무척 놀랐음을 알게 되었다. 어제 일은 다 폭탄 때문이야. 본질적으로는 은느 마리아의 말이 맞았다. 그런데 잠시 후 우리는 다시 키스를 했고 이때 나는 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움직여 멋진 기억을 남기는지 그 아이에게 배우게 되었다. 어제 저녁에도 나는 플레이 슈먼신의 관상을 보기 위해 은느 마리아와 함께 다른 방에 있었다. 사실 다른 때도 우리는 이 물고기들을 보곤 했다. 물론 이때는 물고기만 보기 위해 간 건 아니었다. 키스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곧 서로 떨어졌다. 은느 마리아가 삼촌 내외가 눈치채지 않을까 걱정했기 때문이다. 잠시 후 나는 은느 마리아와 대화를 나누다 나에 관한 몇 가지 흥미로운 생각을 들을 수 있었다. 은느 마리아는 내가 좋은 친구,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나와 처음 알게 되었을 때는 그저 어린아이라고만 생각했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부모의 상황이 비슷하고 내가 한두 마디 할 때마다 사고방식에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이해하게 됐다고 했다. 하지만 그때는 그 이상의 감정은 없었다고 했다. 은느 마리아는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특별한지 잠시 생각한 후 입을 열었다. 이건 마치 필연 같아. 얼굴 표정에 예전에는 볼 수 없던 진지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어제 일은 모두 폭탄 때문이었다는 은느 마리아의 말이 더 맞는다고 생각했지만 필연이라는 말에도 반박하지 않았다. 이게 필연인지 아닌지는 나도 잘 모르지만 은느 마리아는 필연이라는 가정을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다. 내가 다음날 일을 하러 가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곧 헤어졌다. 악수를 할 때 은느 마리아가 날카로운 손톱으로 약간 아플 정도로 내 손바닥을 긁었다. 우리만의 비밀을 지키자는 의미로 이해했다. 그 아이의 얼굴은 마치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듯 했다. 하지만 다음 날에는 은느 마리아가 아주 이상하게 행동했다. 오후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나는 먼저 씻은 다음에 셔츠를 갈아입고 신발을 갈아 신고 빗에 물을 묻혀 머리를 빗은 후 은느 마리아와 함께 두 자매의 집으로 갔다. 은느 마리아가 계획대로 그 사이에 그들에게 나를 소개해 준 후였다. 자매의 엄마도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자매의 아빠도 노동 봉사 중이었다. 이렇게 설명이 있습니다. 그들의 집은 꽤 컸다. 베란다와 카펫도 있고 큰 방 2개와 좀 작은 자매들의 방이 하나씩 있었다. 피아노와 많은 인형 그리고 자매의 취향에 맞는 물건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우리는 주로 카드 놀이를 했는데 이날 자매 중 언니는 카드 놀이를 할 생각이 별로 없었다. 그보다는 한 가지 고민거리에 대해 우리와 얘기를 나누고 싶어 했다. 그 고민이란 요즘에 온통 신경이 쏠려 있는 문제인데 노란 별 때문에 무척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했다. 자기가 보기에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실제로 사람들의 시선까지 바뀐 것 같다고 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기를 정오하는 눈빛을 봤다고 했다. 오전에 엄마 심부름으로 물건을 사러 갔을 때도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그 아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내 경험으로 그 정도는 아니었다. 내가 일하는 곳에도 유대인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모두가 아는 미장이들이 있지만 그들은 우리 소년들과 아주 친하게 지냈다. 물론 그래도 그들의 시선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그때 빵집 주인의 예가 생각나서 나는 그 예를 들어가며 소녀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결국 개개인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실제로 그 아이를 정오하거나 개인으로서의 그 아이를 정오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유대인이라는 개념 자체를 정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아이 역시 전에 그것에 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그것이 본질적으로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자 은느 마리아가 그것은 모두가 알듯이 하나의 종교라고 그 아이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종교적 관점보다는 그것의 정확한 의미에 관심이 있었다. 사람들이 왜 유대인을 정오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아이는 처음에는 전반적으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경멸의 눈초리를 보내자 극도의 고통을 느꼈으며 그때 처음으로 무언가가 유대인을 사람들로부터 갈라놓고 유대인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부류에 속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그 이후로 곰곰이 생각도 하고 책과 대화를 통해 그 원인을 찾아보려 노력했다고 했다. 결국 사람들은 유대인 자체를 정오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자기 생각에 우리 유대인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데 그 다름은 본질적인 다름이라고 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사람들이 유대인을 증오한다는 것이었다. 또 그렇게 다르다는 인식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특이한 일인데 어떤 때는 일종의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창피함을 느끼기도 한다고 했다. 그 아이는 우리가 다르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과연 다름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는지 아니면 창피하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 아이의 동생과 은느 마리아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 역시 이 점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인식하지 못했다. 특히나 사람들이 이 다름을 전적으로 혼자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이 노란 별만이 그 다름을 말해준다. 나는 이 말을 자매 언니에게 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완고했다. 그 다름은 우리 안에 있어. 하지만 나는 겉에 달고 다니는 것이 다름을 나타내는 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이것을 놓고 오랫동안 논쟁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솔직히 말해 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내가 잘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다. 하지만 그 아이의 인식에 나를 화나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어찌 보면 이것은 그리 복잡한 문제도 아닌데 말이다. 어찌됐건 나는 이 논쟁에서 당연히 이기고 싶었다. 은느 마리아도 한두 번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싶어 했으나 우리 둘이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럴 기회가 없었다. 결국 나는 자매 언니에게 예를 하나 들었다. 언젠가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해 생각했던 것인데 때마침 생각이 났다. 얼마 전에 읽은 소설에 관한 내용인데 왕자와 거지에 관한 얘기다. 그들은 왕자와 거지라는 차이만 빼면 모든 사람이 혼동할 정도로 얼굴과 외모가 닮았다. 그들은 단지 호기심 때문에 서로 운명을 바꾸어 보았는데 결국 거지는 왕자가 되고 왕자는 거지가 되었다. 나는 자매 언니에게 이런 경우를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라고 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정말 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그 아이가 기억도 나지 않는 말 못하던 어린 시절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인종적으로 문제가 없는 다른 집안의 아이와 바뀌었다고 가정해 보자고 했다. 이 경우에 그 아이와 바뀐 소녀는 자기가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고 느낄 것이며 물론 노란 별도 달고 다닐 것이다. 반면에 그 아이는 서류들의 근거에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같다고 여길 것이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다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알지도 못할 것이다. 이 예가 자매 언니의 심경에 많은 영향을 준 듯 보였다. 처음에는 침묵하다가 서서히 그러나 내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럽게 두 입술이 떨어졌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다. 결국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보다 훨씬 난감한 일이 벌어졌는데 눈물을 터뜨린 것이다. 자매 언니는 식탁 위에 있는 팔꿈치 안쪽에 얼굴을 묻었고 어깨가 살짝 떨리면서 계속 들썩거렸다. 나는 몹시 놀랐다. 내 목적은 그게 아니었고 어쨌든 그 광경 자체도 나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자매 언니 쪽으로 허리를 굽히고 머리와 어깨, 팔을 살짝 건드리며 울지 말라고 달랬다. 하지만 자매 언니는 화가 난 채 잠긴 목소리로 만일 우리 안에 자신만의 특징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순전히 우연일 뿐이며 만일 자신이 현재의 자신과 다른 존재일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며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자신이 보기에 그것은 정말 참을 수 없는 생각이라고 했다. 나는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당황스러웠다. 나의 이러한 생각이 자매 언니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몰랐다. 나는 이 모든 것은 전혀 의미 없는 논쟁이라고 보며 나 역시 인종 때문에 그 아이를 경멸하지 않으니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건 약간 우습다고 느껴져 결국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말을 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웠다. 그 순간에 내 상황과 무관하게 실제로 내가 이런 말을 자유롭게 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상황에서 얘기했더라면 내 의견이 달랐을 수도 있을 것이다. 글쎄, 잘 모르겠다. 그것을 시험해 볼 수 없으니 말이다. 여하튼 나는 창피함 같은 기분을 느꼈다. 무엇 때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나는 처음으로 내가 믿는 사실에 대해 약간의 창피함과 비슷한 어떤 감정을 느꼈다. 내가 이런 느낌을 받은 것과 달리 은느 마리아는 마음이 상한 듯 했는데 나는 그 사실을 계단으로 나와서야 알아차릴 수 있었다. 은느 마리아의 행동이 좀 이상했기 때문이다. 내가 불렀지만 그 아이는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내가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내 손을 뿌리치고 혼자 가버렸다. 다음날 오후에도 은느 마리아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지만 헛사였다.
그렇다고 자매에게 나 혼자 갈 수는 없었다. 그때까지 언느 마리아와 항상 함께 갔는데 혼자만 간 이유를 틀림없이 물어볼 터였기 때문이다. 그제야 언느 마리아가 일요일에 했던 말의 의미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언느 마리아가 저녁에 블레이 쉬면 아저씨 댁에는 나타났다. 처음에는 굳은 표정으로 내게 말을 건넸다. 잠시 후 어제 오후에 자매들과 잘 보냈기를 바란다고 하자 나는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굳었던 언느 마리아의 얼굴이 다소 풀어지는 것 같았다. 언느 마리아는 내가 가지 않은 이유를 궁금해했다. 나는 사실대로 혼자 가기 싫었다고 말했다. 이 대답도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았다. 잠시 후에는 나와 함께 물고기를 보러 갈 마음까지 내비쳤다. 방에서 나갈 때는 이미 완전히 화해한 뒤였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을 때 언느 마리아가 그 일과 관련해 딱 한마디를 건넸다. 이번 일이 우리의 첫 다툼이었어. 3. 다음 날 나는 조금 이상한 일을 겪었다. 나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일하러 가기 위해 출발했다. 날씨가 덥다는 예보가 있었고 버스는 오늘도 승객들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이미 교외의 집들을 지나고 체펠 섬과 연결된 짧고 밋밋한 다리도 건넜다. 여기부터 한동안 길가로 탁 트인 풍경이 펼쳐졌는데 그것은 농지였다. 잠시 후 왼편에 납작한 경납고 모양의 건물이 나타났고 오른편에는 원예용 비닐하우스들이 띄엄띄엄 나타났다. 사건은 이곳에서 일어났는데 버스 기사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더니 잠시 후 밖에서 무언가를 지시하는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버스 기사와 몇몇 승객들이 내가 있는 뒤쪽을 향해 혹시 유대인이 타고 있으면 버스에서 내리라고 했다. 그때 나는 틀림없이 통행 서류를 확인하는 검문일 거라 생각했다. 나는 국도에 서 있는 경찰관과 마주쳤다. 곧장 말없이 그를 향해 증명서를 내밀었다. 하지만 경찰관은 손짓을 해서 버스를 먼저 떠나보냈다. 그때 나는 이 경찰관이 내 증명서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고 생각해 보다시피 나는 군수공장 직원이며 이렇게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설명하려 했다. 그 순간 셀 정유공장에서 함께 일하는 소년들이 왁자지껄하며 일시에 그 길거리로 나와 내 주위로 빙 둘러섰다. 뚝길 뒤에 숨어 있다가 나왔다. 이 경찰관이 먼저 가던 버스에서 이들을 이곳에 붙잡아 두었음을 알게 되었다. 내가 도착하자 소년들은 깔깔거리며 웃어댔다. 경찰관 역시 살며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비록 거리는 좀 떨어져 있었지만 그 역시 이 광경을 보며 재미있어했다. 나는 곧 그 경찰관에게 어떤 악의도 없음을 알게 되었다. 물론 악의를 가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나는 소년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물었으나 그 아이들 역시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다. 경찰관은 도시 쪽에서 오는 모든 버스를 세웠다. 멀찌감치 있다가 버스가 오면 버스 앞으로 가서 세웠고 그럴 때면 손바닥을 높이 들고 흔들어 우리를 뚝길 뒤로 보냈다. 이러한 광경은 몇 번이고 반복되었는데 새로운 소년들은 처음에는 약간 놀란 듯 하다가 곧 깔깔거리기 시작했다. 경찰관도 이 광경에 만족하는 듯 보였다. 이렇게 15분 정도가 지났다. 화창한 여름날의 아침이었다. 뚝길에 누워있는 동안 우리는 풀이 햇볕을 받아 따뜻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멀리 짙푸른 수증기 사이로 정유공장의 거대한 저장 탱크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 뒤로는 공장 굴뚝들이 보이고 좀 더 멀리에는 성당 종탑의 뾰족한 윤곽이 희미하게 펼쳐져 있었다. 버스에서는 소년들이 한 명 혹은 여러 명씩 계속 내렸다. 그 중에 유명한 소년도 한 명 내렸는데 얼굴에 주근깨가 나고 마치 가시가 난 것처럼 머리를 깎은 활달한 아이로 모두가 그를 피혁장인이라고 불렀다. 여기에는 대부분의 아이가 학교에 다니다 왔지만 이 아이는 가죽 가공 일을 하다 왔기 때문이다. 또 골초 소년도 한 명 있었는데 그의 손에는 항상 담배가 들려 있었다. 사실 다른 아이들도 담배를 피우기는 한다. 나 역시 최근에 이들로부터 소외당하지 않기 위해 피워본 적이 있다. 하지만 이 골초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는 전혀 다르게 흡연에 거의 광적인 집착을 보였다. 눈빛 역시 이상했는데 그의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말이 없고 먼저 다가가는 성격도 아니어서 그를 좋아하는 소년이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나는 언젠가 한번 그에게 도대체 왜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우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이 질문에 그가 짧게 대답했다.
음식보다 싸잖아. 나는 그런 이유로 담배를 피우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소 놀랐다. 그런데 더욱 놀란 것은 내가 난처해하는 것을 보고 그의 눈빛에 비웃음을 넘어 그의 비난에 가까운 감정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나는 거북한 생각이 들어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 왜 이 아이와 마주하기를 주저하는지 그제야 알 것 같았다. 아이들로부터 크게 환호를 받으며 인사를 나누는 아이도 한 명 있었다. 가까운 친구들은 모두 그를 기생오라비라고 불렀다. 나는 이 별명이 그에게 딱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매끄럽고 윤기나는 검은색 머리와 큰 회색 눈을 가졌으며 모든 사람을 좋아하는 부드러운 성격의 소유자였다.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이 별명이 붙은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사실 이 별명을 붙인 것은 동네에서 이 아이가 여자아이들과 워낙 잘 어울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어느 버스에선가 로시에라는 아이도 내렸다. 그의 원래 이름은 로센펠드인데 모두 이렇게 줄여 불렀다. 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소년들 사이에서 신망을 느끼게 되었는데 공통의 관심사에 관한 논의가 있을 때면 아이들은 의례 그의 의견에 동조했다. 작업 담당자를 만날 때도 항상 그가 우리를 대표했다. 내가 듣기로 그는 곧 상업학교를 졸업한다고 했다. 다소 길쭉하지만 지적인 얼굴과 금발의 곱슬머리, 약간 경직된 시선과 푸른 눈은 그레이하운드와 함께 있는 왕자나 박물관에 있는 이와 비슷한 오래된 그림들을 연상시켰다. 얼굴의 균형이 잘 맞지 않는 키가 작은 모시코비치라는 소년도 도착했다. 얼굴이 정말 못생겼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넓적하고 납작한 코에 설상가상으로 우리 할머니가 쓰고 다니는 것과 비슷한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끼었다. 그 밖에도 많은 아이들이 도착했다. 다른 아이들의 의견도 대략 내 생각과 비슷했는데 전체적으로 현재의 상황이 약간 낯설긴 해도 틀림없이 무언가 오류가 있거나 그와 비슷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잠시 후 몇몇 소년들이 도착하자 로시에가 경찰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일터에 늦게 가도 문제가 없는지 우리를 언제쯤 보내줄 생각인지 등을 물었다. 그러자 경찰은 이 질문에 전혀 화내는 기색 없이 그건 자기에게 달렸거나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대답했다. 상황을 보니 실제로 그 경찰관도 우리보다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지 않았다. 그 경찰관은 이미 내려온 명령을 대체할 새로운 명령에 대해 언급하면서 새로운 명령이 내려올 때까지 자기나 우리나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와 소년들은 이 모든 일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본질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경찰관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우리는 군수사업국의 직인이 찍힌 증명서를 가지고 있으니 경찰관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확신이 들자 마음이 좀 가벼워졌다. 경찰관의 경우 그의 말을 통해 유추해보건대 우리를 지각 있는 아이들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라건대 앞으로도 규율을 잘 따라주기 바란다 라고 덧붙였다. 내가 보기에는 경찰관이 우리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 자신도 우리를 동정하는 듯 보였다. 그 경찰관은 키가 매우 작았다. 나이는 특별히 많거나 특별히 어리지도 않았는데 햇빛 때 그은 얼굴에 눈망울은 맑고 밝았다. 나는 그의 말을 몇 마디 듣고는 말투를 보니 그가 시골 출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7시였다. 정유공장에서는 이 시간이면 작업이 시작된다. 버스를 타고 오는 소녀는 더 이상 없었다. 그러자 경찰관이 우리 중에 혹시 누군가 빠진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러시아가 숫자를 세고는 모두 있다고 했다. 그러자 경찰관은 더 이상 이 길가에서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난처해하는 것 같았다. 내 느낌에는 우리가 갑작스럽게 그 경찰관을 만났듯 그 역시 우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준비가 잘 되지 않은 듯 보였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관이 물었지만 우리가 도와줄 방법은 없었다. 우리는 마치 소풍을 가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에워싸듯 깔깔거리며 경찰관을 빙 둘러섰다. 그는 곰곰이 생각에 잠긴 얼굴로 턱을 쓰다듬으며 우리 가운데 서 있었다. 마침내 그가 우리에게 세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우리는 흐름한 1층짜리 독립된 건물로 경찰관을 따라갔다. 비바람에 바랜 간판이 말해주듯 국도변에 있는 이 건물이 바로 세관 건물이었다.
그는 열쇠고리를 꺼내 찰랑거리는 많은 열쇠 중에서 자물통에 맞는 열쇠를 골라냈다. 그 안은 긴 의자 몇 개와 넓고 긴 책상 하나가 갖추어진 약간은 삭막한 공간이었지만 시원하고 널찍해서 쾌적했다. 경찰관은 다른 문도 하나 열었다. 그 방은 훨씬 작았는데 사무실로 쓰이는 공간이었다. 문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니 카펫과 전화기가 놓인 책상이 있었다. 경찰관이 짧게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아마 명령을 재촉하는 것 같았다. 문을 조심스럽게 잠그고 나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기 때문이다. 아무 지시도 없군. 연락해도 소용없어. 기다려야 해. 경찰관은 우리에게 편하게 자리를 잡고 앉으라고 하더니 함께 놀 수 있는 게임이 뭐가 있을지 물었다. 누군가가 손등 때리기 게임을 제안했는데 기억이 맞는다면 그 아이는 피역 장인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경찰은 이 게임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똑똑한 아이들이라 좀 더 수준 높은 게임을 기대했다고 했다. 그러고는 한동안 우리와 농담을 주고받았다. 내 느낌에는 경찰관이 국도변에서 우리에게 얘기한 지시에 불응할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 우리를 재미있게 해주려고 애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런 일에는 영 서툴러 보였다. 그는 잠시 후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일을 마치고 보자더니 우리만 남겨두고 자리를 비웠다. 그가 나가면서 밖에서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다. 그 다음 일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지 않을 듯 싶다. 명령이 내려오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급할 게 없었다. 우리 자신의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에 우리는 모두 동의했다. 일터에서 땀에 젖어 있느니 시원한 이곳에 있는 편이 더 쾌적했다. 정유공장에는 그늘이 많지 않았다. 한 번은 로시에가 셔츠를 벗고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작업 담당자를 찾아간 적이 있었다. 사실 이런 요구는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셔츠를 벗으면 달고 있는 노란 별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작업장 담당자는 인간적으로 셔츠를 벗을 수 있게 허락해 주었다. 이 일로 피부가 약하고 하얀 모시코비치가 약간의 고통을 받게 되었다. 등이 빨갛게 탔기 때문이다. 나중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길게 벗겨진 살갗을 보고 깔깔거리며 웃었다. 우리는 긴 의자와 색안금을 바닥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무엇을 하며 보냈는지는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냥 시간을 때웠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농담도 하고 담배도 피우고 시간이 지나자 도시락도 꺼내 먹었다. 우리는 작업 담당자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오늘 아침에 아무도 작업장에 나타나지 않아 틀림없이 깜짝 놀랐을 것이라는 추측도 해보았다. 황소놀이라는 게임에 필요한 편자용 못도 등장했다. 나도 이 게임을 여기에서 아이들에게 배웠다. 한 사람이 편자 못 하나를 공중으로 던진 후 땅바닥에 떨어진 걸 다시 잡을 때까지 앞에 쌓인 편자 못을 더 많이 움켜쥐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다. 게임은 손의 볼이 좁고 손가락이 긴 기생 오라비가 항상 이겼다. 로시에가 노래를 한 곡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는 그 노래를 여러 번 불렀다. 재미있었던 것은 같은 단어로 된 노래를 새 언어로 바꾸어 부른 것이다. 예를 들어 끝에 S자를 붙이면 독일어처럼 들리고 이오를 붙이면 이탈리아어처럼 들리고 타키를 붙이면 일본어처럼 들렸다. 물론 이것은 바보 같은 놀이였지만 그래도 재미있었다. 얼마 후 우리는 어른들도 보게 되었다. 경찰관이 우리를 데려왔듯 버스에 타고 있던 어른들도 데려왔다. 우리는 그제야 그 경찰관이 우리만 남겨두고 국도변에서 아침에 한 일을 똑같이 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서서히 남자들로만 7, 8명이 모이게 되었다. 내가 보기에 이 사람들이 경찰관을 상당히 힘들게 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머리를 흔들기도 하고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을 하기도 하고 질문을 던지기도 하면서 그를 성가시게 했다.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 등을 캐물었다. 잠시 후 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다. 우리가 의자 몇 개를 내주자 그 위에 쭈그려 앉거나 주변을 서성였다. 그들은 많은 얘기를 나누었지만 나는 그들의 얘기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주로 과연 이 경찰관들이 이런 조치를 취하는 원인이 무엇이며 이 사건이 그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 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달랐던 것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증명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랐던 것 같다. 그들도 우리처럼 개인적인 용건이건 공적인 용건이건 간에
합법적으로 채폐를 섬으로 갈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 중에 특이한 사람도 몇 명 있었다. 예를 들어 대화에는 전혀 끼지 않고 직접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책을 읽으며 독서 산매경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었다. 면도를 하지 않은 얼굴에는 깊게 파여 혐오감을 주는 두 개의 주름살 사이로 날카로운 입꼬리가 선명했다. 그는 긴 의자 맨 끝 창문 옆에 자리를 잡고 다리를 꼰 채 다른 사람들을 반쯤 등지고 앉아 있었다. 그의 이러한 자세 때문인지 몰라도 그는 승객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습관적인 소개나 대화, 질문이 모두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하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지루하지만 우직하게 기다리는 기차 여행 경험이 많은 승객을 연상시켰다. 최소한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늦지막한 오전 무렵에 관자놀이 부근에 흰머리가 나고 정수리가 대머리인 외모가 말수가 노인이 도착하자 나는 그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경찰이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자 그는 몹시 붕괴했다. 여기에 전화가 있는지 그 전화를 사용해도 되는지 물었다. 그러나 경찰관은 유감스럽게도 전화기는 공적인 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자 불쾌한 듯 얼굴이 굳어지며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나중에 다른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간결한 답변에서 그가 우리와 마찬가지로 채펠섬의 한 공장에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을 전문가라고 소개할 뿐 더 이상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 그는 매우 자신감 있어 보이고 전반적으로 우리와 비슷하게 상황을 인식하는 것 같았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그 억류 상황에 대해 몹시 화가 난 듯 보였다는 점이다. 가만히 들어보니 이 남자는 계속 경찰관을 깔보고 무시하는 투로 말했다. 자기가 보기에 일반적인 지시로 보이는 사항을 경찰관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이 일에 반드시 관할 담당자의 개입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다. 그 일 이후로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나는 그에 대해 곧 잊어버렸다. 오후쯤 되어 그가 다시 나의 관심을 끌었지만 나 역시 이미 지친 후였다. 그는 상당히 조급해했다.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팔짱을 꼈다가 뒷짐을 졌다가 자기 시계를 쳐다보기도 했다. 거기에는 또 키가 작은 특이한 사람이 한 명 있었다. 코가 독특하게 생기고 커다란 배낭을 메고 골프 바지에 커다란 부츠를 신고 있었는데 노란 별 역시 일반적인 별보다 큰 것을 달고 있었다. 이 사람은 계속 걱정을 해댔다. 특히 자신의 불운에 대해 모두에게 불평을 쏟아냈다. 내용이 단순하고 같은 얘기를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지금도 대충 기억이 난다. 그는 중병에 걸린 어머니를 방문하기 위해 채펠로 오고 있었다고 했다. 당국으로부터 의료사리 특별 허가증을 받았다면서 보여주기까지 했다. 출입 허가증의 유효기간이 오늘 오후 2시까지라고 했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사업상 지체할 수 없는 급한 일이 중간에 생겨 관청에 가야 했다. 그런데 관청에 사람이 많아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이미 시간이 지날 위험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래도 원래 계획대로 버스 종점까지는 가보려고 서둘러 전차를 탔다. 가는 도중에 오가는 시간과 허가서에 적힌 시간을 비교해 계산해보니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종점에 도착해 보니 정오 버스가 아직 출발하지 않고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때 그는 생각했다. 이 작은 종이 쪽지 한 장이 정말 큰 골칫거리가 되어버렸군. 그리고 그가 덧붙였다. 불쌍한 엄마도 기다리시는데. 그는 그 노인네가 자기뿐 아니라 부인에게도 커다란 걱정거리를 주었다고 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자기들이 사는 도시로 오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달가워하지 않았고 결국 때를 놓쳐버렸다. 그는 계속 고개를 저었다. 노인네가 어떤 경우에라도 오직 집에만 집착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집에는 편의시설도 거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어머니이니 이해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불쌍한 어머니는 아픈 데다 연세도 많다고 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영영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그는 결국 버스에 오르게 됐다. 그 점 그는 1분 정도 입을 다물었다. 그러고는 이제 어쩔 도리가 없다는 듯 손을 올렸다. 다시 천천히 내렸다. 그 이마에는 무언가를 묻기라도 하는 듯 수많은 잔주름이 보였다. 덫에 걸려 슬픔에 잠긴 한 마리의 설치류와 흡사해 보였다. 잠시 후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제 이 일로 자신에게 곤란한 일이 생기지는 않을지, 허가서에 명시된 시간을 넘긴 것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님을 참작해 줄지,
가겠다고 해놓고 나타나지 않으면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실지, 2시까지 집에 돌아가지 않으면 아내와 2 아이가 얼마나 걱정할지 등에 대해 물었다. 이 사람의 시선 방향으로 볼 때 나는 이 질문에 대한 의견이나 답변을 주로 앞에서 얘기한 외모가 말쑥한 전문가에게 묻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막 꺼낸 담배가 한 대 들려 있었는데 그는 그 끝부분을 은색이 반짝거리는 담배 케이스 뚜껑에 톡톡 쳤다. 뚜껑은 글씨로 빙 둘러 장식되고 가는 줄무늬들이 그려져 있었다. 나는 그 사람의 표정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이 불운한 사람이 한 얘기를 전혀 듣지 않은 것 같았다. 그러자 불운한 사람이 다시 자신의 불운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가 5분만 늦게 종점에 도착했더라면 정오버스를 타지 않았을 거라고 했다. 정오버스가 이미 출발해 버렸더라면 다음 버스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을 거라고 했다. 그는 이 모든 일이 5분 차이로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5분만 늦게 종점에 도착했더라면 지금 여기에 앉아있지 않고 벌써 집에 있을 거라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얘기했다. 또 얼굴이 물개와 닮은 사람도 생각난다. 그는 퉁퉁한 체구에 배가 불룩 나오고 검은색 콧수염이 난 데다 금태 안경까지 끼고 있었는데 한사코 경찰에게 얘기를 좀 하자고 졸랐다. 그 역시 내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그는 줄곧 다른 사람들과 따로 떨어진 구석이나 출입문 옆에서 얘기를 하려 했다. 그럴 때면 경찰관님, 당신과 얘기를 좀 할 수 있을까요? 하거나 경찰관님, 부탁이 시간이 있으시면 한마디만 하는 그의 나지막한 쉰 목소리가 들렸다. 경찰관은 간청에 못 이겨 결국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가 잠시 머뭇거리는 듯 보였다. 그러고는 안경을 쓴 눈으로 의심스러운 듯 얼른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들은 나와 아주 가까운 구석에 있었지만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통에 대화를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는 무언가에 대해 확인하려는 것 같았다. 잠시 후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달콤한 미소도 지어 보였다. 동시에 처음에는 몸을 약간 기울이더니 점점 더 기울였고 나중에는 경찰 옆으로 완전히 몸을 굽혔다. 이 모든 일과 동시에 나는 그의 수상한 행동을 한 가지 포착했다. 나는 그의 행동을 확실히 이해할 수는 없었다. 처음에는 안쪽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고 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행동에 나타나는 의미심장함을 보면서 그가 중요한 서류나 특별한 문서를 경찰관에게 보여주려 한다고 생각했다. 과연 무엇을 꺼낼지 궁금해하며 기다렸지만 나의 기다림은 물거품이 되었다. 그 사람이 동작을 끝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동작을 완전히 중단한 것도 아니었다. 갑자기 혼동을 일으켜 일시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잊어버렸다. 말하자면 정점에서 손이 멈춰버린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잠시 후 결국 그의 손이 가슴 바깥 부근에서 무언가를 뒤지다가 이곳저곳 옮겨다니다가 한동안 끌적이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마치 털없는 거미나 작은 바다 괴물이 외투 속으로 숨어들 틈새를 찾는 것 같았다. 그 와중에도 그는 계속 말을 하며 얼굴에 웃음을 띠고 있었다. 이 모든 일이 몇 초 사이에 일어났다. 그 이후에는 경찰관이 아주 빨리 눈에 띌 정도로 단호하게 대화를 끝내버렸다. 그 사람 때문에 기분이 상한 것 같았다. 비록 전체적인 내막을 다 이해하지 못해 무엇라고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의 행동은 나에게 다소 의심을 살만한 모습으로 비쳤다.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나 사건들은 더 이상 기억나지 않는다. 특히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나의 주의력도 점점 무뎌졌다. 그럼에도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경찰관이 우리 남자애들에게는 계속 자상하게 대해주었다는 것이다. 반면에 어른들에게는 내 느낌에 그리 친절하게 대하는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오후가 되면서 경찰관 역시 지쳐 보였다. 그 역시 우리가 있는 곳이나 자기 방에서 자주 열을 시켰다. 지나가는 버스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나는 경찰관이 전화를 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한두 번 결과를 알려주기도 했다. 아직 아무 지시가 없군. 경찰관의 얼굴에 불만이 그대로 드러났다. 다른 장면도 하나 기억난다. 오후에 앞의 사건이 있기 전에 일어난 일이다. 경찰관이 동료인 다른 경찰관의 자전거를 타고 방문했다. 그는 먼저 우리가 있는 방벽에 자전거를 기대두었다. 그러고는 우리 경찰관의 방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그들은 한참이 지난 뒤에야 다시 나왔다. 문 옆에서 작별을 하느라 또 한참 동안 악수를 나누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만 끄덕였다. 이러한 모습은 과거의 어려운 시기나 불경기에 사업가들이 아빠 사무실에 모여 서로 의논하던 모습과 흡사했다. 물론 경찰들에게 그와 비슷한 일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얼굴을 보고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때와 비슷한 근심 가득한 불만과 어쩔 수 없는 체념 상황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서서히 피곤해졌다. 그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는 덥고 지루했으며 약간 졸려졌다는 것 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 하루가 거의 다 지나갔다. 경찰관이 약속한 4시경에 마침내 명령이 내려왔다. 서류 검사를 위해 상급 관청으로 출발하라고 했다고 경찰관이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아마 전화로 그에게 지시가 내려온 것 같았다. 앞서 그의 방에서 무언가 변화를 의미하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수차례에 걸쳐 긴급한 전화벨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경찰관 역시 몇 군데 전화를 걸더니 몇 가지 간단한 일들을 처리했다. 경찰관이 자기도 정확히 전달받지는 못했지만 자기 생각에 최소한 법적인 차원에서 볼 때 우리처럼 신원이 확실하고 의심할 바 없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간단한 요식행위에 불과할 거라고 얘기했다. 우리는 세 줄로 서서 도심 방향으로 행진했는데 행진 도중에 한 사실이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경계 검문소에서 사람들이 동시에 출발한 것 같았다. 다리를 건너면서 갈림길이나 사거리에서 다른 그룹들과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 역시 노란 별을 달고 있었고 규모에 따라 한두 명 혹은 3명의 경찰관이 인솔하고 있었다. 인솔 경찰관 중 자전거를 타고 우리에게 왔던 경찰관도 눈에 띄었다. 경찰관들은 마치 서로 만날 것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만날 때마다 업무적인 짧은 인사만 나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제에 앞서 우리 경찰관이 전화로 처리한 용무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 전화로 서로 시간 약속을 한 것으로 보였다. 결국 나는 큰 대열의 중간에 섰고 대열 양쪽으로는 경찰관이 촘촘하게 서서 우리의 행진을 인솔했다. 우리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차도 위로 이동했다. 아름답고 화창한 여름 오후였다. 이 시간 되면 늘 그렇듯 거리는 다양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내 눈에는 이 모든 것이 약간 낯설어 보였다. 주로 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동했기 때문에 나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다. 잠시 후 모든 길이 늘어난 사람들로 넘쳐났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공간의 여유 없이 사람들이 함께 앞으로 행진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했고 나는 곧 지쳐서 집중하기가 힘들게 되었다. 장시간의 이동 중 기억나는 것은 인도 위로 바삐 가던 사람들의 머뭇거림과 우리의 행진을 흘낏 쳐다보는 호기심에 찬 눈빛이다. 처음에는 이런 일이 재미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나의 관심에서 벗어났다. 또 이 일 후에 일어난 다소 당황스러웠던 순간도 기억난다. 넓고 번잡한 외곽도로를 행진하고 있을 때 우리 주변 이곳저곳에서 차들이 경적을 울리거나 참기 힘든 소음을 내며 몰려들었다. 바로 앞으로 전차가 한 대 다가왔는데 어떻게 우리 행렬을 뚫고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다. 전차가 지나가는 순간 우리는 갑자기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그때 갑자기 앞에서 노란 옷조각이 번뜩거리는 것이 보였다. 먼지와 소음, 자동차들이 내뿜는 매연이 자욱한 순간이었다. 그 사람은 여행자였다. 그는 옆쪽에 자동차와 사람이 뒤섞여 있는 사이에 단숨에 대열에서 이탈해 곧 사라져 버렸다. 세관 사무소에서 본 행동과 너무 달라 나는 깜짝 놀랐다. 이때 나는 다른 느낌을 받았다. 말하자면 하나의 행동이 이렇게 간단할 수 있다는 생각에 신선한 충격을 받은 것이다. 잠시 앞쪽에서 모험심 강한 한두 명이 여행자를 따라 더 사라졌다. 나도 순전히 재미삼아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다. 하지만 나는 특별히 도망쳐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 도망갈 시간도 충분했지만 순간적으로 내 안에서 강한 도덕심이 밀려왔다. 잠시 후 곧 경찰관들이 조치를 취했고 주변 대열이 다시 정렬되었다. 한동안 계속 걷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갑자기 당황스러울 정도로 모든 것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었다. 어딘가에서 모퉁이를 돌자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넓게 벌어진 대문 양쪽 기둥 사이로 길이 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경찰관들 대신 다른 사람들이 우리 대열 측면으로 들어오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군복과 비슷한 옷을 입었지만 차량에 달린 모자에 화려한 깃털이 꽂힌 것으로 봐서 헌병대였던 것 같다. 그들은 회색 건물들의 미로 속으로 우리를 계속 데려갔다. 계속 들어가다 보니 갑자기 흰 조약돌이 깔려있는 넓은 공간이 나타났는데 일종의 부대 연병장 같았다. 잠시 후 키가 커서 겉보기에는 명령권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 맞은편 건물 쪽에서 우리를 향해 곧장 걸어왔다. 긴 부츠를 신고 몸에 맞는 제복을 입었으며 검으로 된 별들을 달고 가슴에는 가죽 벨트를 비스듬하게 메고 있었다. 한쪽 손에는 승마에서나 봄직한 막대를 들고 있었는데 그 막대로 니스를 칠한 듯 반짝거리는 부츠의 발등 부분을 연신 툭툭 두드려 댔다. 1분쯤 지났을까? 우리가 줄을 맞춰 부동자세로 기다리는 동안 나는 그제야 그가 나름대로 멋있고 혹독하게 운동한 사람임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전체적으로 영화 배우를 연상시켰는데 남자답게 생긴 얼굴과 최신 유행에 따라 가지런히 정리된 가늘고 긴 갈색 코수염이 햇빛에 탄 얼굴색과 잘 어울렸다. 그가 가까이 오자 헌병들의 구호에 따라 우리는 모두 부동자세를 취했다.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 가운데 내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연이은 두 개의 인상뿐이다. 하나는 마치 시장에서 상인들이 외치는 소리와 비슷한 승마 막대를 든 그 사람의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였는데 세련된 외모와 너무 달라서 무척 놀랐다. 그 사람이 한 말을 내가 그리 많이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인 것 같다. 그나마 내가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일을 내일 조사, 괄호석의 설명입니다. 그 사람이 이 표현을 사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 일을 내일 조사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 후 헌병들을 향해 온 광장에서 들릴 정도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그때까지 이 유대인 놈들을 그들에게 어울리는 마구간으로 끌고 가 밤새 가두어두라고 명령했다. 나에게 남아있는 그때의 두 번째 인상은 명령에 이어 벌어진 시끄러운 소동 상황이다. 느닷없이 헌병들이 고함을 치며 정리를 시키더니 우리를 몰았다. 나는 당황스러워 어디로 몸을 돌려야 할지도 알 수 없었다. 유일하게 기억나는 것은 그때 약간 웃음이 나왔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놀람과 혼란과 더불어 배역도 알지 못한 채 어떤 무의미한 연극무대 한가운데 떨어졌다는 느낌 때문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 상상 속에서 빠르게 스치는 하나의 생각 때문이었다. 그 생각은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놨는데 내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떠오를 새엄마의 표정이었다.